대표께서는 새 정치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서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거다. 정치 본질인 민생 정치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도 좀 추상화의 수준이 좀 높아서 이야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정체성은 뭡니까? 국민의당이 대변하는 세력이나 세대나 지역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급 받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여러 정당에서 다들 동일하게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국가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구호와 실체가 다른 것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편한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평생 새누리당만 찍는 줄 아니냐고.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 답변이 믿을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만 주고 있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참담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참담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100점짜리 정당을 원하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10점밖에 되지 않는 낙제점이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더민주는 10점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100점에 가깝게 이제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저희들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점 또는 낙제점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기득권 거대 양당 구조 때문에, 반대만 하면 편하게 반사이익을 얻는 이 구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다 같이 세 당 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 정체성 때문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게 지금 안 대표께서 처음부터 하던 말씀이신데, 최근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계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근거지가 광주, 호남 이쪽 지역이어서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때 그 당시 저희가 비교섭 단체였습니다. 비교섭 단체 연설을 통해서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당을 창당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월 2일 날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2달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을 처음에 창당하고 당직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당직들 인선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 작업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서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사실 처음으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서 제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제재 국면이기는 하지만 저는 대화의 끈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서로 군비 경쟁을 소련하고 했을 때도 서로 대화의 채널은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맡기고 끌려다니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것 저는 잘못됐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진작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면서 우리가 주도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이어서 당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정치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고 급박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게 북한의 호전적인 자세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뭔지 우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큰 그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통일된 의견들은 그 크게 보면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 다가오는 그런 사건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당국 간만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독, 동독 통일 때도 보면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나서서 통일을 원했습니다. 즉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런 당국 간 협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나 문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양측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 그리고 그 국방 정책이 하나로 조율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이 각각의 그 전략들이 제대로 서로 그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핵. 예. 우리도 핵을. 그거는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좀 그 극우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텐데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고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긴장은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갈수록 뭐 강해지고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좀 뭔가 좀 구체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의논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와 직접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면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재 국면이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 다자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채널들을 이제 하나씩 그 구축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대북 접근에서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보면 이런 주도적이라는 것은 그 국제적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니냐. 구체성이 결여됐을 경우에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도 말씀하신 미국과 또 미국, 중국과 채널을 구축해서 잘 대처하자 그렇게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가령 6자 회담 그 한 3, 4년 때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5자 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너무나 그냥 내버려 두고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실 대북 관계 그리고 또 대일 관계 모두 다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삼국 정상회담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당시 소원하던 일본과 중국의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의응답할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못한 뭐 정치에 대한 평가나 혹은 정치제도 개선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하나씩만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은 양당 구도를 깨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양당 정치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내린 이후로 어쨌든 이 선거구제를 대폭 개편해야 되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예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내지는 정당명분식 비례대표제 그 큰 두 방향 중에 어디라도 좋습니다. 지금 소선거구제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선택으로 이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체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최악의 공천 사태를 가져온 이 문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선거 직전에 이 선거구제 그 선거제도 때문에 총선 전에도 이합집산, 대선 전에도 이합집산 하면서 이 다당제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따라서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대선 전에 또 이합집산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검토,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선거구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또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선거법이 어디 선진국에 내놓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당 제도가 생기면 또다시 그 3당 내의 기득 정치권에서 서로 나눠먹기가 일어날 거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선거법이라는 게 1958년도 일본 보통선거법, 제국주의 선거법을 갖고 와서 지금 선거 기간, 선거 운동 방식, 선거 운동원을 저는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신인들이 항상 기존의 그 제도화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을 통해서 정치권에 유입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 같은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거법을 한번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만약에 3당, 유의미한 3당에 있을 때 선거법을 과감하게 푸는 그런 걸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갈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물갈이를 원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고기갈이만 하고 있다. 정치인을 고기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표현을 흙탕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고기를 갈아봤자 깨끗한 좋은 고기는 흙탕물에서 금방 죽어버리고 거기에서만 살아남는 지저분한 고기들만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갈이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흙탕물 자체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흙탕물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도, 문화, 관행, 사고방식, 리더십 많겠습니다만 우선은 제도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4년 지나면서 욕만 먹고 그냥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이 악순환,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서의 정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 개선 중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3가지고, 또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상시선거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치 신인들이 이제 제대로 그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18세 투표권도 부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고3이 투표하면 그 아이들이 뭘 알겠냐, 부작용만 심하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18세 고3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정치가 좀 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대표로서의 18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다 바꿔야,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고기갈이만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고 그다음에 안 대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이런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면 20대 국회가 열릴 텐데요. 그 당장 입법 현안으로서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이 하나가 있고, 그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에는 그 합의 정치의 산물이다 또는 다수결 정치의 장애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최근에 국회 파행의 한 배경이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당은 이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2번째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립학교 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이 어긋나고 불안전법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국회가 열리면 이것도 같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그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그 국회 선진화법은 큰 의미는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도 작년에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를 바꾼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다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정치 환경에서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제 폐해를 막고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만 보지 마시고,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과 이 맞물려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김영란법 통과를 주장을 했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찬성 토론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도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그 발전되기 전에 하나의 단계로서 이건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김영란법 통과가 이번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이해 그 충돌 부분에서 빠진 부분,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들의 포함된 부분들까지 이 부분들은 실행되기 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은 20대 국회 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엊그제 보도에 보면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오랫동안 끊었던 위스키도 한잔 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야당이 괴롭히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론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총선 걱정이 크십니까?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스키를 받아 마실 때 그 심정, 뭐가 그렇게
17년 동안 끊었던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한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대선 후보 양보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분의 심정이 어떨까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최상용 교수님이 제 그 사무실 개소식에 축사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그 최상용 교수님이 가졌던 많은 생각, 고민, 그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배우고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를 제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최상용 교수님의 지금 마음이 그대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제 그 전달받으면서 늘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데 1분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만든 이유는 반대만 하는 양당 체제를 깨고 이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3당 정립체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낡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정치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들 기대치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치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바치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강한 질문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되게 거북한 언급도 있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 고민 그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배우고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를 제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최상용 교수님의 지금 마음이 그대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제 전달받으면서 늘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데 1분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만든 이유는 반대만 하는 양당 체제를 깨고 이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3당 정립체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낡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정치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들 기대치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치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바치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강한 질문도 있었을 수 있고 또 특히 거북한 언급도 있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선거 직전에 이 선거구제 그 선거제도 때문에 총선 전에도 이합집산, 대선 전에도 이합집산 하면서 이 다당제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따라서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대선 전에 또 이합집산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검토, 그리고 그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선거구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또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선거법이 어디 선진국에 내놓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당 제도가 생기면 또다시 그 3당 내의 기득 정치권에서 서로 나눠먹기가 일어날 거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선거법이라는 게 1958년도 일본 보통선거법, 제국주의 선거법을 갖고 와서 지금 선거 기간, 선거 운동 방식, 선거 운동원을 저는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신인들이 항상 기존의 그 제도화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을 통해서 정치권에 유입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 같은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거법을 한번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만약에 3당, 유의미한 3당에 있을 때 선거법을 과감하게 푸는 그런 걸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갈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물갈이를 원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고기갈이만 하고 있다. 정치인을 고기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표현을 흙탕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고기를 갈아봤자 깨끗한 좋은 고기는 흙탕물에서 금방 죽어버리고 거기에서만 살아남는 지저분한 고기들만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갈이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흙탕물 자체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흙탕물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도, 문화, 관행, 사고방식, 리더십 많겠습니다만 우선은 제도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4년 지나면서 욕만 먹고 그냥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이 악순환,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서의 정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 개선 중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고 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상시선거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치 신인들이 이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18세 투표권도 부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고3이 투표하면 그 아이들이 뭘 알겠냐, 부작용만 심하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18세 고3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정치가 좀 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대표로서의 18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다 바꿔야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고기갈이만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고 그다음에 안 대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이런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면 20대 국회가 열릴 텐데요. 당장 입법 현안으로서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하나가 있고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에는 합의 정치의 산물이다 또는 다수결 정치의 장애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최근에 국회 파행의 한 배경이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당은 이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립학교 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이 어긋나고 불완전법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국회가 열리면 이것도 같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그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그 국회 선진화법은 큰 의미는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도 작년에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를 바꾼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다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정치 환경에서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제 폐해를 막고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만 보지 마시고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과 이 맞물려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김영란법 통과를 주장을 했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찬성 토론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도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그 발전되기 전에 하나의 단계로서 이건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김영란법 통과가 이번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이해 그 충돌 부분에서 빠진 부분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들의 포함된 부분들까지 이 부분들은 실행되기 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은 20대 국회 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엊그제 보도에 보면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오랫동안 끊었던 위스키도 한잔 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야당이 괴롭히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론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총선 걱정이 크십니까?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스키를 받아 마실 때 그 심정, 뭐가 그렇게 17년 동안 끊었던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한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께서는 새 정치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서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거다. 정치 본질인 민생 정치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좀 추상화의 수준이 좀 높아서 이야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정체성은 뭡니까? 국민의당이 대변하는 세력이나 세대나 지역 이런 게 있습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월급 받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여러 정당에서 다들 동일하게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정책이나 국가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구호와 실체가 다른 것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편한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평생 새누리당만 찍는 줄 아니냐고.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 답변이 믿을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만 주고 있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참담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참담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100점짜리 정당을 원하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10점밖에 되지 않는 낙제점이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더민주는
10점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100점에 가깝게 이제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저희들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점 또는 낙제점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기득권 거대 양당 구조 때문에 반대만 하면 편하게 반사이익을 얻는 이 구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다 같이 세 당 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 정체성 때문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게 지금 안 대표께서 처음부터 하던 말씀이신데, 최근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계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그 근거지가 광주, 뭐 호남 이쪽 지역이어서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때 그 당시 저희가 비교섭 단체였습니다. 비교섭 단체 연설을 통해서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당을 창당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월 2일 날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2달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을 처음에 창당하고 당직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당직들 인선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 작업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서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사실 처음으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서 제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제재 국면이기는 하지만 저는 대화의 끈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서로 군비 경쟁을 소련하고 했을 때도 서로 대화의 채널은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맡기고 끌려다니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것 저는 잘못됐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진작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면서 우리가 주도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이어서 당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정치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고 급박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게 북한의 호전적인 자세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뭔지 우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큰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통일된 의견들은 크게 보면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다. 그걸 하나씩 이제 계획을 잡고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당국 간만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독, 동독 통일 때도 보면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나서서 통일을 원했습니다. 즉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런 당국 간 협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나 문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양측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 그리고 그 국방 정책이 하나로 조율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이 각각의 그 전략들이 제대로 서로 그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핵. 예. 우리도 핵을. 그거는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좀 그 극우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텐데,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고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긴장은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갈수록 뭐 강해지고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좀 뭔가 좀 구체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의논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와 직접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면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재 국면이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 다자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채널들을 이제 하나씩 그 구축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대북 접근에서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보면 이런 주도적이라는 것은 그 국제적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니냐. 구체성이 결여됐을 경우에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도 말씀하신 미국과 그다음 미국, 중국과 채널을 구축해서 잘 대처하자 그렇게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가령 6자 회담 그 한 3, 4년 때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5자 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가 주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너무나 그냥 내버려 두고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실 대북 관계 그리고 또 대일 관계 모두 다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삼국 정상회담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당시 소원하던 일본과 중국의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의응답할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못한 뭐 정치에 대한 평가나 혹은 정치제도 개선과 관련된 질문 있으면 하나씩만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은 양당 구도를 깨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양당 정치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내린 이후로 어쨌든 이 선거구제를 대폭 개편해야 되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예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내지는 정당명분식 비례대표제 그 큰 두 방향 중에 어디라도 좋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선택으로 이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체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최악의 공천 사태를 가져온 이 문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